저기요! 제발 할아버지 인척해주세요. 누가 따라와요. 새벽 4시 텅 빈 골목길에서 서연이 낯선 노인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 검은 옷의 남자가 계속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죠. 70대 노인 동만은 서연의 떨리는 손을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놀랍도록 침착하게 서연을 자신의 옆으로 끌어당기며 낮게 말했어요. 늦었네. 엄마가 걱정하겠다. 그 순간 동만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뒤따르던 남자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동만이 갑자기 실종되고 그의 방에서 발견된 것은 29년 전 사라진 재벌가 막내딸의 사진. 그리고 그 사진 속 여인은 바로 서연의 죽은 엄마였죠. 재벌가의 추악한 비밀, 그리고 피보다 진한 약속으로 이어진 두 사람의 운명. 과연 동만이 평생 지켜온 비밀은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깊은 밤, 도시의 불빛마저 희미해진 시간이었습니다. 29살 서연은 대학 졸업장이 무색하게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한 채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있는 시간은 길고도 적막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동만이었죠. 그는 항상 같은 것만 샀습니다. 참치 삼각김밥 하나와 생수 한 병. 다른 손님들처럼 이것저것 고르는 법이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서연이 기계적으로 인사를 건네면 동만은 말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카드를 건네는 그의 손은 언제나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처음엔 나이 때문이려니 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건 떨림이 아니라 어떤 긴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는 동만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어르신은 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것만 사가는 걸까? 혼자 사는 건 분명해 보였지만 그래도 매일 삼각김밥만 먹고 사는 건 너무 쓸쓸한 일 아닐까요? 어느 날 유독 피곤한 새벽이었습니다. 전날부터 이어진 12시간 근무에 서연의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죠. 그때 문이 열리고 동만이 들어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삼각김밥을 들고 계산대로 왔는데 서연은 그의 오른손등에 빨갛게 긁힌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손등이.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동만은 황급히 손을 소매 속으로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으로 카드만 내밀었죠.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어딘가 따뜻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계산을 마쳤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상한 걱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동만이 나간 뒤 서연은 계산대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어르신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왜 항상 혼자이고 왜 그렇게 조심스러운 걸까? 다음 날도 동만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손등의 상처는 밴드로 가려져 있었죠. 서연은 준비해둔 연고를 슬며시 봉투에 넣어주었습니다. 서비스예요. 동만은 봉투를 들여다보더니 처음으로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함께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죠. 고맙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서연은 그 한마디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이 작은 친절 앞에서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동만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들어올 때 서연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고 나갈 때는 작은 미소를 남기고 갔죠. 서연도 그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서연에게 동만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긴 밤을 함께 나누는 말없는 동료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비록 서로의 이름도 모르고 삶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지만 그 고요한 교감 속에서 서연은 이상하게도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비밀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동만이 수십 년째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약속이 바로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새벽의 편의점은 여전히 조용했고 형광등은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시간을 알렸습니다. 서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동만이라는 이름이 작게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것은 외로움을 덜어주는 작은 온기였고 곧 다가올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새벽 4시 긴 야간 근무를 마친 서연은 텅 빈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드문드문한 골목길이었죠. 평소처럼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걷던 서연은 문득 이상한 기분에 이어폰을 빼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다시 걸음을 옮겼고 그 소리도 다시 시작되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빨리 하면 뒤따르는 발소리도 빨라졌고 멈추면 그 소리도 멈췄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통화하는 척하며 뒤를 슬쩍 돌아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15m쯤 뒤에서 걷고 있었죠.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걸어왔습니다. 공포가 서연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주변엔 도움을 청할 사람도 숨을 곳도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서연은 있는 힘껏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발걸음도 점점 가까워져 왔죠. 그때 맞은편 골목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얼굴, 동만이었어요. 서연은 망설임도 없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동만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제발 할아버지처럼 대해주세요. 누가 따라와요. 동만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의 어깨를 지나 뒤쪽을 훑어본 그는 곧 상황을 파악한 듯 했죠. 그리고는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서연을 자신의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늦었네. 엄마가 걱정하겠다. 동만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감싸듯 걸으며 뒤따르던 남자를 향해 한번 돌아봤죠. 그 눈빛은 경고였습니다. 나이는 들었어도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어요. 검은 옷의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동만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함께 걸었죠. 안전한 큰 길에 나왔을 때 서연은 그제야 동만의 팔에서 손을 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만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바라봤죠. 그 눈빛엔 걱정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혼자 다니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짧은 충고였지만 그 속엔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은 이 시간에 왜? 산책입니다. 잠이 안 와서요. 동만의 대답은 짧았지만 서연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새벽 4시에 산책이라니.
하지만 서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저 이 사람이 나타나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동만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연은 거절하려다가 그만뒀죠. 아직도 다리가 떨리고 있었고 혼자 걷기가 두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죠. 서연은 옆에서 걷는 동만의 모습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등은 고닫고 걸음걸이엔 묘한 힘이 있었어요. 아까 그 순간 동만이 보여준 태도는 놀라웠습니다.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침착하게 대응했죠. 그리고 서연을 보호하는 그 자연스러운 몸짓에서 서연은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동만은 건물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안전을 확인하는 듯한 그 행동이 서연에겐 또 다른 의문을 남겼죠. 들어가세요. 조심하고요.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동만이 작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퇴근 시간에 맞춰 오겠습니다. 서연이 놀라서 돌아봤을 때 동만은 이미 발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가슴이 이상하게 뛰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고마움 이상의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일렁이기 시작했죠.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운 서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의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동만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그저 단골 손님이 아니라는 것. 그는 서연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내일 저녁 정말 그가 올까? 그리고 왜 그는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알 수 없는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의문들마저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편의점으로 출근하는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가방 안엔 작은 반찬통이 들어 있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만든 계란말이와 시금치나물, 그리고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해주시던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저녁 10시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고개를 들었죠. 약속대로 동만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옷차림이었지만 어제와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동만은 여느 때처럼 참치 삼각김밥과 물을 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서연은 계산을 마친 뒤 준비한 반찬통을 꺼내며 말했죠. 어르신, 혹시 시간 있으세요? 반찬을 좀 많이 만들어서요. 같이 드실래요? 동만은 반찬통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마주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반찬통을 열자 소박하지만 정성스런 반찬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동만은 삼각김밥 포장을 뜯으면서도 시선은 계속 반찬들을 향했습니다. 서연이 일회용 젓가락을 건네자 동만은 조심스럽게 계란말이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어요. 굳어있던 표정이 잠시 풀어지면서 마치 먼 기억을 더듬는 듯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맛있네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동만의 목소리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지는 걸 느꼈어요. 자주 드세요. 앞으로도 가끔 가져올게요. 아니에요. 폐를 끼칠 순 없습니다. 동만이 손사래를 쳤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가 아니에요. 어제 일도 있고
저도 혼자 먹기보단 누군가와 함께 먹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동만은 평소에 삼각김밥에 서연이 가져온 반찬을 곁들여 먹었고 서연도 편의점 김밥을 꺼내 함께 먹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가끔 서로의 눈이 마주칠 때면 작은 미소를 나누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화가 되었어요. 서연은 동만이 멸치볶음을 먹을 때 잠시 멈칫하는 걸 보았습니다. 마치 특별한 기억이 담긴 맛인 것처럼요. 혹시 멸치볶음을 좋아하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누군가 자주 해주던 반찬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서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동만의 눈빛에 깊은 그리움과 상실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기 때문이죠. 대신 서연은 멸치볶음을 조금 더 동만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다음엔 더 맛있게 만들어 올게요. 동만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감사함과 함께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혼자 짊어진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은 사람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동만은 빈 반찬통을 정성스럽게 닦아 서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죠. 제 전화번호입니다. 혹시라도 어제 같은 일이 생기면 연락하세요. 서연은 메모지를 받으며 놀랐습니다. 동만이 먼저 연락처를 준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은 서연도 자신의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저도 제 번호 드릴게요. 어르신도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연락 주세요. 동만은 서연의 번호가 적힌 종이를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이 왜인지 서연에게는 특별하게 보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편의점엔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동만은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죠. 책을 읽는 척하면서도 가끔씩 서연을 확인하는 눈빛이 보호자 같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동만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오늘 감사했어요. 동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서 돌아봤죠. 서연 씨. 처음으로 동만이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동만을 바라봤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서연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동만이 나간 후 서연은 빈 테이블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동만과 나눈 저녁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었죠. 서연은 동만이 평생 혼자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속에 어떤 깊은 상처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알고 싶어졌고 그의 곁에 있고 싶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운명적으로 만나야 했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동만이 남긴 메모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단정한 글씨로 적힌 전화번호가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도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동시에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요. 편의점 밖으로 첫 번째 새벽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내일도 동만이 올 것이고 또 반찬을 나눠 먹을 것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기다려지는 자신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따뜻한 만남의 이면에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동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쳐왔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만과의 저녁 식사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서연의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죠. 그날은 유난히 한산한 날이었습니다. 손님도 뜸하고 할 일도 별로 없었어요. 서연은 카운터 아래 사물함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랍을 열자 오래된 분실물들이 어지럽게 들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낡은 갈색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 겉면엔 1997년 11월 보관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본 서연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에는 바래진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사진 속 젊은 여성의 얼굴이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분명 서연의 엄마였습니다. 20살 무렵의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어 보니 거기엔 더 놀라운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혜원 마이너스 1997년 7월이라는 글씨와 함께 서연의 외가 성씨인 경주 김씨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이 이 편의점에 28년째 보관되어 있는 걸까요? 그것도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훨씬 전의 사진이 말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997년이면 서연이 태어나기 전이었고 엄마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엄마는 서연이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생전의 과거에 대해선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죠. 서연은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배경에는 고급스러운 호텔 로비 같은 곳이 보였고 엄마는 평소와 달리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마치 어떤 행사에 참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편의점에서 가장 오래 다닌 사람, 바로 동만이었죠. 혹시 그가 이 사진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서연은 사진을 가방에 넣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동만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왠지 두려웠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따뜻한 관계가 깨질까봐 혹은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봐 망설여졌습니다. 밤 10시 평소처럼 동만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자꾸만 가방 속 사진이 신경 쓰였죠. 동만은 여느 때처럼 삼각김밥을 들고 왔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은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동만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동만의 눈빛은 뭔가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죠. 오늘은 일찍 가봐야겠네요. 푹 쉬세요. 동만이 나간 후 서연은 다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진 한 구석에 흐릿하게 다른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남자인 것 같았는데 얼굴은 잘려 있어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확대해 봤습니다. 그 남자의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보였는데 특이한 문양이 새겨진 고급 시계였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엄마의 유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된 낡은 앨범을 펼쳤죠. 거기엔 서연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지만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과거를 지운 것처럼 엄마의 20대 시절은 공백으로 남아 있었어요. 유일하게 남은 건 서연의 출생증명서와 엄마의 혼인신고서뿐이었는데 거기에도 아버지라는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해 궁금했지만 엄마는 항상 돌아가셨다고만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어요. 친척들도 그 부분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고 서연은 점점 묻기를 포기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 보관된 사진, 그리고 동만의 존재.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다시 편의점으로 출근한 서연은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동만에게 직접 물어보기로요. 하지만 막상 동만이 들어오자 준비했던 질문들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서연 씨, 오늘도 안색이 좋지 않네요. 동만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서연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때 동만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혹시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답하겠습니다. 그 말에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사진, 혹시 아세요? 동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놀람과 함께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발견하셨습니까? 동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사물함에서 발견했다고 대답했죠. 동만은 깊은 한숨을 쉬며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제 엄마예요. 왜 엄마 사진이 여기 있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동만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 복잡해서 서연은 차마 더 묻지 못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동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죠. 서연 씨, 당신의 엄마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동만이 나간 후 서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동만은 분명 엄마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서연은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알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확히 10시에 나타나던 동만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몸이 아픈가 싶어 걱정만 했지만 이틀째 되는 날 서연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동만이 준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봤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죠. 특히 며칠 전 사진 이야기를 나눈 후로 동만의 표정이 계속 어두웠던 게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서연은 편의점 CCTV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점장님께 허락을 받아둔 관리자 비밀번호로 이틀 전 녹화 영상을 찾아봤어요. 화면 속에서 동만은 평소처럼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동만의 양팔을 붙잡았고 동만은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나이든 몸으로는 젊은 남자 둘을 당해낼 수 없었죠.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보니 동만의 얼굴에 공포보다는 체념 같은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마치 언젠가 올 줄 알았던 일이 일어난 것처럼요. 서연은 망설임 없이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거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두려움보다
동만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컸어요. 며칠 전 동만이 집까지 바래다 줄 때 그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골목을 따라 걸으며 주변 원룸들을 살펴봤죠. 그러다 허름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창문이 깨진 집을 발견했습니다. 현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어지러운 흔적이 보였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동만 어르신?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었어요. 서랍들은 모두 열려 있었고 옷가지와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누군가 급하게 뭔가를 찾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영수증이나 공과금 고지서였지만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해운그룹이라는 대기업 로고가 찍힌 서류였습니다. 기밀유지 서약서라는 제목 아래 동만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날짜는 1995년이었어요. 서연은 해운그룹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재벌 기업이었거든요. 구석에 뒤집어진 액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서연이 집어들자 유리는 깨져 있었지만 사진은 온전했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서연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발견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찍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사진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옆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고 그 뒤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중년 남성 옆에 젊은 시절의 동만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동만은 처음부터 엄마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요. 그런데 왜 모르는 척 했을까요? 왜 편의점에서 처음 만난 것처럼 행동했을까요? 침실로 들어가 보니 침대는 그대로였지만 벽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살펴보니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보였어요. 가방을 열자 더 많은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사진들은 모두 엄마와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의 사진,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아기는 분명 서연이었습니다. 동만은 서연이 태어날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중 한 장의 사진 뒷면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혜원 씨의 딸 서연. 꼭 지켜야 한다. 약속했으니까. 동만의 글씨였어요.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동만이 평생 자신을 지켜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엄마와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 책상 서랍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날짜별로 짧은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서연, 오늘도 무사함, 서연, 대학 합격, 서연,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작. 서연의 인생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기록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연은 수첩을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동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평생을 남의 딸을 지키며 살아온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바닥에 떨어진 명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운그룹 비서실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명함은 새 것이었고 최근에 받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들고 고민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 동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될까요?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동만은 분명 위험에 처해 있었고 서연이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이라면 서연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방을 나오려는 순간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누군가 문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골목을 따라 뛰면서도 품에 안은 수첩과 사진들이 계속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편의점으로 돌아온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인가. 서연은 동만의 수첩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서연아, 언젠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용서해다오. 하지만 너를 지키는 것이 내 마지막 사명이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동만을 찾아야 했어요. 그가 평생 자신을 지켜왔다면 이제는 서연이 그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비록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요. 서연은 동만의 방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자신의 원룸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어요. 금색 장식이 화려하게 새겨진 가죽 앨범이었죠. 표지엔 해운그룹 창립 40주년 기념이라는 금박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열자 첫 페이지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서울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격식 있는 복장으로 서 있었고 그 중심엔 위엄 있는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엔 해운그룹 회장 김재천이라고 적혀 있었죠. 페이지를 넘기자 더 놀라운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서연의 엄마였어요. 22살쯤의 엄마가 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어요. 회장 가족과 함께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다음 사진은 서연의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엄마가 젊은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준수한 외모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사진 옆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재천 회장 막내딸 혜원, 약혼자 정우진과 함께. 서연은 충격에 앨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엄마가 재벌가의 막내딸이었다니요. 그것도 해운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서연이 알던 엄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소박한 월세방에서 서연을 홀로 키운 싱글맘이었는데요. 앨범을 계속 넘기자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엄마와 정우진이라는 남자의 약혼식 사진, 가족 모임 사진, 해외여행 사진들이 이어졌어요. 두 사람은 분명 사랑하는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우진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밝던 미소가 사라지고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도 차가워졌죠.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정우진이 다른 여자와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몰래 찍은 듯한 각도였는데 배경은 호텔 객실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날짜는 엄마와 정우진의 약혼식 불과 한 달 후였어요. 다음 페이지엔 더 끔찍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해운그룹 회장이 엄마의 뺨을 때리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었어요. 엄마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주변엔 가족들이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석에서 모든 걸 지켜보는 동만의 모습이 보였죠. 그의 얼굴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사진 옆에 동만의 메모가 있었어요. 혜원 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정우진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정우진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혜원 씨를 버렸고 회장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 혜원 씨를 쫓아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가 겪었을 고통과 절망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앨범의 마지막 부분엔 다른 종류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초라한 월세방에서 만삭의 몸으로 혼자 앉아 있는 엄마, 갓 태어난 서연을 안고 지친 얼굴로 미소 짓는 엄마,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멀리서 지켜보는 돈만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동만이 찍은 것이었어요. 그는 회장의 명령으로 엄마를 감시했지만 동시에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벌가의 비서였던 그가 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는지, 왜 서연을 몰래 지켜봐 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앨범 뒤쪽 포켓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어요. 동만 오빠,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서연이를 부탁해요.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정우진의 아이지만 그 아이만큼은 깨끗해요. 해운그룹 사람들이 서연이를 찾아낸다면 분명 이용하려 들 거예요. 아니면 제거하려 들지도 몰라요. 제발 서연이를 지켜주세요. 이 부탁만큼은 꼭 들어주세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지만 서연은 엄마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만이 왜 그토록 자신을 지켜왔는지도 알게 되었죠. 그때 또 다른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찍은 것 같았어요. 정우진이 중년의 모습으로 대기업 회장 취임식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해운그룹의 후계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아름다운 부인과 2명의 자녀가 서 있었죠. 서연은 자신의 존재가 그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일지 깨달았습니다. 재벌가에 숨겨진 혼의 손녀, 그것도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 해운그룹이 동만을 납치한 이유도 이제 명확했어요. 그들은 과거의 비밀을 영원히 묻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두려움보다 결연함으로 빛났습니다. 엄마가 홀로 감당했던 고통, 동만이 평생 짊어진 책임, 이 모든 것에 이제 서연이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어요. 핸드폰을 들어 해운그룹 비서실장의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 서연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얼굴은 놀랍도록 엄마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엔 엄마에게서 본 적 없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죠. 엄마, 이제 제가 싸울게요. 동만 어르신도 제가 구할게요. 서연은 작게 중얼거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서연은 앨범 속 사진들을 하나씩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해운그룹 김혜원의 딸입니다. 이동만 씨를 돌려주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내일 오후 3시 해운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혼자 오시오. 늦으면 그 노인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후퇴할 곳은 없었습니다. 내일 서연은 자신의 운명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넌 강한 아이야. 엄마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편의점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만의 방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DNA 친자 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류였어요. 검사 날짜는 2024년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대상자란에는
김서연과 정우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결과는 99.9% 일치. 서연은 정우진의 생물학적 딸이 맞았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어요. 해운그룹이 이미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검사 의뢰인은 동만이었습니다. 그는 1년 전에 이미 모든 진실을 확인했던 것이었어요.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커튼을 살짝 열어보니 검은색 세단이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차 안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감시가 시작된 것이었죠. 서연은 재빨리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골목 끝에도 또 다른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해운그룹의 감시망은 생각보다 촘촘했어요. 편의점으로 가는 것도 위험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가까운 카페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죠. 노트북을 펼치고 인터넷으로 해운그룹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해운그룹 정우진 부회장, 경영권 승계 유력, 해운그룹 창업주 김재천 회장 건강 악화설, 정우진 부회장, 장남, 미국 유학 중 마약, 스캔들. 그중 한 기사가 서연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운그룹 상속 구조 복잡, 숨겨진 상속인 있나? 기사는 김재천 회장의 복잡한 가족관계와 상속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특히 막내딸이 28년 전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죠.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해가 바로 1997년 엄마가 사라진 시기와 일치했어요. 엄마는 도망친 게 아니라 쫓겨난 것이었고 서연의 존재는 처음부터 비밀이었던 겁니다.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창이 떴습니다. 누군가 서연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었어요. 발신자는 L, D, M, 이동만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서연아, 이 메일을 읽고 있다면 내가 위험에 처했다는 뜻이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라. 그리고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검사 출신 변호사 강현우를 만나라. 그가 도와줄 것이다. 첨부 파일을 열자 수십 개의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의 출생증명서, 엄마의 유언장, 그리고 해운그룹 지분에 관한 서류들이었어요. 놀랍게도 엄마는 죽기 전 자신의 지분을 모두 서연에게 상속했고 그 지분은 5%였습니다. 5%는 작아 보이지만 수조원대 기업에서는 경영권을 좌우할 수 있는 황금 지분이었어요. 특히 정우진과 그의 형제들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서연의 존재는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왜 자신이 위험한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혼의 손녀라는 치욕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막강한 지분을 가진 상속인. 해운그룹 입장에서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죠.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어요. 남자는 카페를 둘러보더니 서연이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김서연 씨 맞으시죠? 서연이 놀라서 고개를 들자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강현우 변호사입니다. 동만 선생님이 연락하셨어요. 위급 상황이 생기면 당신을 도우라고 하셨죠. 서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강현우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동만 선생님은 20년 전 제 아버지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해운그룹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보호해 주셨죠.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강현우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젊은 시절의 동만과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분이 제 아버지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마지막까지 동만 선생님께 감사하셨어요. 서연은 강현우를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도움이 절실했으니까요. 동만 어르신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해운그룹 비밀 별장에 감금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위험해요. 그들은 당신을 유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현우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해운그룹의 내부 문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다만 김재천 회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건드리지 못했죠. 회장은 막내딸을 미워했지만 그래도 피부치는 피부치니까요. 서연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자신의 유치원 입학부터 대학 졸업까지 모든 기록이 있었어요. 심지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날짜까지 적혀 있었죠. 하지만 2달 전 회장이 쓰러진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정우진이 실권을 잡으면서 당신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죠. 동만 선생님이 그걸 눈치채고 더 적극적으로 당신을 보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동만이 갑자기 퇴근길에 나타난 것도 연락처를 준 것도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해운그룹의 비리, 당신 어머니에 대한 가혹행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불법 감금. 이 모든 걸 폭로해야 해요. 강현우는 USB를 건넸습니다. 동만 선생님이 수십 년간 모은 자료입니다. 저에게 맡겨두셨죠. 이제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싸울 건가요? 아니면 도망칠 건가요? 서연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숨어 살았던 이유, 동만이 평생을 바친 이유, 이제 모든 게 명확했어요. 싸울 겁니다. 엄마와 동만 어르신을 위해서라도. 강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란 걸 기억하세요. 해운그룹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모을 겁니다. 카페 밖에서 검은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시망이 좁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결의로 빛났습니다. 이제 숨어 사는 삶은 끝났습니다. 정면 승부를 할 시간이었어요. 강현우 변호사와 헤어진 후 서연은 동만의 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시를 피해 뒷길로 들어온 터라 숨이 차올랐죠. 이번엔 더 꼼꼼히 살펴봐야 했습니다. 분명 동만이 남긴 단서가 더 있을 거라 믿었어요. 벽장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 더듬거리다가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걸 보니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천으로 쌓인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손가락만한 금속 USB였죠. USB는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 재질이었고 표면에는 1997-2010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암호를 요구하는 창이 떴습니다. 서연은 고민하다가 엄마의 생일을 입력했지만 실패했어요. 그 다음엔 자신의 생일을 넣었지만 역시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가 돌아가신 날짜를 입력했더니 USB가 열렸습니다. 수백 개의 파일이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해운그룹 비자금, 해외 불법 거래, 정치권 로비, 세금 탈루. 제목만 봐도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서연은 숨을 고르며 첫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에는 수십 년간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수천억 원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빠져나갔고 그 돈은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에게 흘러들어갔죠.
각 거래마다 날짜와 금액, 수령인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폴더엔 해외 무기 거래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해운그룹이 겉으로는 평범한 무역회사였지만 뒤에서는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들을 거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동과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에 무기를 공급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퍼시널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자 동영상 파일 하나가 나타났어요. 썸네일에는 엄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배경은 작은 원룸이었고 엄마의 배는 불러 있었습니다. 서연을 임신했을 때였죠.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부디 제 딸 서연이가 보게 되길 바랍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살의 엄마를 잃고 19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서연아, 내가 이 영상을 본다면 엄마는 이미 곁에 없겠지. 미안해. 너를 평범하게 키워주지 못해서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정우진이야. 해운그룹의 후계자지.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는 더 큰 권력을 위해 우리를 버렸단다. 내가 뱃속에 있을 때 그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어. 재벌가끼리의 정략 결혼이었지. 화면 속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이 모든 자료를 모은 건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야. 언젠가 그들이 너를 해치려 할 때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주고 싶었어. 이 USB 안의 자료들은 해운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야. 엄마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기억해. 너는 그들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그들과 같아질 필요는 없어. 엄마가 너에게 바라는 건 단 하나야.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영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동만 오빠를 믿어. 그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너의 외할아버지의 비서였어. 해운가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야. 내가 도망칠 때도 너를 낳을 때도 곁에 있어줬어. 그에게 너를 부탁했단다. 평생 너를 지켜달라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아.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비록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겠지만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엄마를 기억해줘. 그리고 강하게 살아가. 너는 할 수 있어. 영상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얼굴, 엄마의 사랑. 모든 것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USB의 다른 폴더를 열어보니 법적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식으로 작성한 유언장, 서연의 친부 확인 서류, 그리고 해운그룹 지분 상속 문서까지 모든 것이 법적 효력을 갖춘 완벽한 서류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고발장이라는 제목의 파일이었죠. 엄마가 검찰에 제출하려 했던 고발장이었는데 날짜를 보니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작성된 것이었어요. 서연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엄마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발장을 제출하려던 엄마를 해운그룹이 그때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보험이라는 이름의 폴더였어요. 안에는 모든 자료의 복사본과 함께 여러 언론사와 시민단체의 연락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모가 있었죠. 이 자료를 가진 사람이 위험에 처한다면 모든 자료를 언론과 검찰에 동시 배포할 것.
해운그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 마이너스 김혜원. 서연은 이해했습니다. 이 USB가 바로 엄마와 동만, 그리고 자신을 지켜온 방패였던 거예요. 해운그룹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김재천 회장이 쓰러지고 정우진이 실권을 잡으면서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USB를 빼서 목걸이처럼 목에 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어요. 엄마의 유산이자 동만이 목숨 걸고 지켜온 비밀이며 서연의 미래를 결정할 열쇠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현우 변호사였어요. 서연 씨, 동만 선생님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들이 내일까지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갈 겁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USB의 내용을 여러 곳에 백업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이메일, 그리고 강현우 변호사에게도 복사본을 보냈어요. 그리고 타이머를 설정했습니다. 48시간 안에 자신이 해제하지 않으면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언론사에 발송되도록 말이죠.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어요. 서연은 엄마의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강하게 살아가. 너는 할 수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이었어요. 엄마를 위해, 동만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새벽 5시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중요한 전화라는 걸 알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서연 씨죠?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이동만 씨가 실려오셨는데 환자분이 보호자 연락처로 이 번호를 알려주셔서요. 서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이 어떻게, 상태가 어떠신가요? 의식은 있으시지만 상태가 위중합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자마자 서연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손이 떨렸어요. 동만이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빌었죠. 응급실에 도착하니 동만은 산소호흡기를 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팔엔 깁스가 되어 있었어요. 폭행을 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르신. 서연이 다가가자 동만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을 하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대신 서연의 손을 약하게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지켜주지 못해서. 동만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동만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을 이었죠. 그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USB를 원해요. 절대 주면 안 돼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동만을 가렸어요. 김서연 씨, 같이 가시죠. 남자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새벽 시간이라 응급실엔 의료진 몇 명만 있을 뿐이었어요. 여긴 병원이에요. 환자 앞에서 무슨 짓이에요? 서연이 항의했지만 남자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용히 따라오시면 이 노인도 무사할 겁니다. 위협이었어요. 서연은 동만을 바라봤습니다. 동만은 간신히 고개를 저으며 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서연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알겠어요. 하지만 먼저 약속해 주세요. 동만 어르신을 더 이상 해치지 않겠다고.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그들을 따라 나섰어요. 병원 주차장엔 검은색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40분쯤 달렸을까요? 숲으로 둘러싸인 대저택에 도착했어요. 해운그룹의 비밀 별장이었죠. 거실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진이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친아버지를 실제로 마주한 순간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까지. 앉으세요. 정우진의 목소리는 무감정했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 온 것처럼 사무적이었어요. 당신이 내 딸이라고 주장하는 김서연이군요.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죠. DNA 검사 결과도 있잖아요.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하자 정우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아버지를 찾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돈이 목적인가요? 서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진작 당신들을 찾아갔겠죠. 전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당신들이 먼저 건드린 거예요. 정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죠. 내 어머니는 욕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내 아이를 가졌다며 결혼을 강요했죠. 하지만 난 이미 다른 약혼자가 있었고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저를 버린 거군요. 서연의 목소리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돌아봤어요. 버린 게 아니라 선택한 거요. 회사를 위해, 더 큰 미래를 위해. 그 선택 때문에 엄마는 평생 고통받았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정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뭉치를 서연 앞에 던졌어요. 포기각서예요. 해운그룹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명하면 300억을 주겠어요. 그리고 당신과 그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죠. 서연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밀어냈습니다. 거절하겠어요. 거절?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정우진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 핸드폰엔 타이머가 설정되어 있어요. 제가 12시간마다 해제하지 않으면 모든 자료가 언론에 공개됩니다. 해운그룹의 비자금, 불법 거래, 그리고 당신이 엄마에게 한 모든 일들이요. 정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블러핑이겠지. 시험해 보시겠어요? USB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20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죠. 서연은 목에 건 USB를 보여줬습니다. 정우진의 부하들이 다가오려 했지만 정우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뭘 원하는 거요? 간단해요. 동만 어르신을 놓아주고 저와 어르신의 안전을 보장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를 찾지 마세요. 정우진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그것뿐인가요? 해운그룹의 상속자가 되고 싶지 않나요? 당신도 내 피를 이어받았으니 욕심이 있을 텐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당신과 다릅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살 거예요. 정직하고 당당하게.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현우 변호사였어요. 서연 씨, 지금 당장 나오세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런, 선택하세요. 체포되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를 놓아주실 건가요? 정우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일어섰어요. 앞으로 우리를 건드리면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어요. 이건 경고예요. 서연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넌 정말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것까지.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그래요.
전 엄마를 닮았어요. 그게 자랑스럽고요. 적어도 엄마는 당신처럼 비겁하지 않았으니까요. 별장을 나온 서연은 기다리고 있던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강현우 변호사가 안도의 표정으로 맞았죠.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동만 어르신께 가주세요. 이제 안전할 거예요. 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첫 번째 싸움에서는 이긴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밝고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서연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병원으로 돌아온 서연은 동만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동만은 여전히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의사는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72년 인생을 혼자 견뎌온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서연은 동만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해냈어요. 이제 안전해요.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동만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대신 서연의 손을 약하게 쥐었죠. 그날 오후 서연은 강현우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단순히 자신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해운그룹의 비리로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해운그룹 창업주 김재천 회장의 외손녀이자 정우진 부회장의 딸 김서연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오늘 저는 해운그룹이 수십 년간 저지른 비리와 범죄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료는 저의 어머니 김혜원이 목숨을 걸고 모은 것입니다. 화면에 USB의 내용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탈세, 불법 로비, 심지어 국제무기 거래까지.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저는 해운그룹의 상속권을 포기합니다. 더러운 돈은 원하지 않아요. 다만 이 모든 범죄가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운그룹 본사는 압수수색을 당했고 정우진을 비롯한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어요. 서연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만의 상태는 더욱 나빠져 있었어요.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죠. 어르신, 다 끝났어요.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서연이 속삭이자 동만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가리켰어요. 서연이 손을 넣어보니 작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동만의 일기가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1997년 7월 15일. 오늘 혜원 씨가 딸을 낳았다. 이름은 서연. 혜원 씨는 내게 아이를 부탁했다. 평생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서연의 성장 과정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2일. 서연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멀리서 지켜봤다. 혜원 씨를 닮아 씩씩하고 밝은 아이다. 2007년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서연이 혼자 놀이터에 있었다. 혜원 씨가 일하느라 바쁜 모양이다. 멀리서나마 지켜봤다. 2010년 8월 12일. 혜원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서연이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 더욱 잘 지켜야 한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만은 정말 평생을 서연을 위해 살았던 것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이제 29이 되었다. 혜원 씨를 닮아 강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서연아, 미안하다. 더 가까이서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멀리서나마 너를 지켜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 내가 내 삶의 의미였다. 서연은 노트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동만이 힘겹게 손을 들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연아. 처음으로 동만이 서연을 편하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 동만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동만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평생의 약속을 다 지킨 사람의 편안한 표정이었죠. 3일 후 동만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참석자는 서연과 강현우 변호사, 그리고 편의점 동료 몇 명뿐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동만은 화려한 장례식보다 조용한 마무리를 원했을 테니까요. 한 달 후 해운그룹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우진은 구속되었고 회사는 해체 수순을 밟았어요.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동만이 좋아했던 삼각김밥과 반찬을 파는 소박한 가게였어요. 가게 이름은 혜원과 동만이었습니다. 엄마와 할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을 담았죠. 카페 한쪽 벽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 동만의 마지막 미소,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였을 법한 합성 사진까지. 비록 생전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인 가족이었어요. 봄날 오후 카페에 손님들이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동네 어르신들이었어요. 서연은 정성껏 반찬을 담아 내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반찬은 멸치볶음이에요. 저희 엄마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아이고, 맛있겠네. 고마워요, 서연 씨.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동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나와 내 엄마의 소원이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과거의 아픔은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어요. 혼자가 아닌 마음속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을요. 저녁이 되자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엔 동만의 노트와 엄마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서연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두 분이 지켜준 이 삶, 정말 소중히 살아갈게요. 약속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중 가장 밝은 두 개의 별을 바라봤어요. 엄마와 할아버지가 저 별이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서연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야기가요.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